우리는 스스로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로 화낼 때, 칭찬을 받아 기쁠 때, 감정 때 의시 나타나는 행동들은 우리 뜻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는 매번 본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능의 법칙을 알면 뭐가 좋냐고요? 본능의 법칙을 알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더 좋은 인간관계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본능의 법칙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이 책은 이런 본능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본능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능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말이죠. 그럼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남 탓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심지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남 탓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남 탓의 법, 아니 비이성적 행동의 법칙. 우리는 실패나 실수,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외부로 눈길을 돌립니다. 왜냐고요? 본인이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기 싫거든요. 하지만 다음에 3단계를 거치면 다시 이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단계, 내 안의 편향을 자각한다. 편향은 남 탓 이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몇 개만 말하자면, 첫째로 겉모습 편향, 그냥 잘생기면 나머지도 좋아 보이는 현상이죠. 둘째로 확증 편향, 어떻게든 내 생각이나 내가 믿고 싶은 게 맞다고 확인하려는 편향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답정너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뭐 이 밖에도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는 심리적 방아쇠를 확인해라. 화가 날 때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지 알아두라는 것이죠. 갑작스런 극단적 감정이 일어날 때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를 만나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피하는 게 답입니다. 3단계, 이성을 끌어내라. 감정적으로 변하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죠? 화를 잊게 해주는 것을 하거나 시간을 가져 화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리고 화가 가라앉으면 원인을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시기심, 피해망상 등 이런 감정에 부딪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어렵다면 그 사람을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연습한다면 좀 더 차분해지고 정신적 여유도 늘어나게 될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 행동의 동기는 관심에 대한 욕구입니다. 모든 사람이 관심을 원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관심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집에서는 형제자매와, 학교에선 친구들과, 직장에선 동료들과 경쟁해야 하죠. 관심을 충족시키려면 공감 능력이 필수적인데 이 공감 능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현재는 옛날에 비하면 점점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핸드폰과 교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죠. 공감을 잘해야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쉽게 호감을 얻어낼 수 있는데요. 공감을 어떻게 잘하냐고요? 말하고 싶은 충동을 자제하고 상대의 말을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는 제게 푹 빠지게 될 겁니다. 물론 진짜 열심히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을 해주거나 중간중간 잘 듣고 있다는 제스처를 취해줘야 하죠. 근데 아마 여러분이 진심으로 열심히 듣는다면 이런 반응은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기는 쉽지 않지만 표정이나 분위기를 통해 감정이나 기분을 파악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공감하기 전에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면 공감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1919년 8월 19살의 밀턴 에릭슨은 어느 날 신체의 일부가 움직이지 않게 되었는데요. 날이 갈수록 마비되는 신체 부위는 늘어나 결국 눈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관찰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대화를 할 때 관찰을 하니 목소리 톤, 표현, 표정, 바디랭귀지 등 수많은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했고 심지어 나중에는 핏줄, 호흡 패턴, 걸음걸이, 습관까지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관찰한 지 몇 달째가 되자 입술부터 시작되어 다른 신체도 마비가 조금씩 풀리게 되는데요. 꾸준한 재활 훈련을 통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심리학을 공부하여 정신적 의사가 되었고 말에 초점을 맞추었던 다른 의사들과는 달리 환자의 비언어적 행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에릭슨의 관찰력은 숨쉬는 패턴만 보고도 상대의 마음 상태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릭슨은 비서가 타이핑을 치는 손이 무거워지는 것만 보고도 그녀가 생리 중인 것을 알았고 환자의 손의 살결과 걸음걸이, 고개를 기울이는 방식, 목소리의 높낮이를 통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모든 의사소통 중에 65% 이상이 비언어적 소통이지만 그 중에 사람들이 인지하는 정보는 5%에 불과하다고 추정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말에 집중하지만 진짜 상대방의 말은 비언어적 행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을 연습해서 이런 비언어적 행동을 알게 되면 어느 제스처를 보자마자 그 제스처의 감정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비언어적 행동은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찰하는 법,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대화 나눌 때 상대의 말과 어긋나거나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을 한두 개 찾아내겠다고 목표를 잡고 연습하세요. 이게 익숙해져서 의식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엔 목소리, 자세, 손짓, 다리 위치 같은 바디랭귀지로 점점 넓혀가시면 됩니다. 만약 한 사람을 장기간 관찰할 때 예를 들면 자신이 좋아하는 상대라면 더 관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기준점을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평소 상태의 텐션이나 표정을 기준점으로 갑자기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를 주목해보세요. 무표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들뜬 표정을 짓는다면 무언가 내적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신호들이 능숙해지면 이제 카페 같은 곳으로 가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해보세요. 관찰한 신호를 바탕으로 직업도 추측해보셔도 좋고 바디랭귀지로 성격을 추측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관찰 기술을 익히면 뭐가 좋냐고요? 여러분 자신과 인간관계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분 변화에 민감해지고 상대의 기분을 예측해 행동할 수도 있겠죠? 운명을 믿으시나요? 옛날에는 신이나 운명을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새는 본인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간다, 즉 통제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를 통제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성격은 쉽게 바꿀 수 없다고도 덧붙이는데요.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격이라는 개념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격이라는 개념은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격의 가장 깊은 층은 유전에서 온 것입니다. 유전 정보에 따라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정해지죠. 중간층은 어렸을 때 형성되는 성격입니다. 유년기에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위의 층은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나 습관을 통해 형성된 성격입니다. 아래 2개의 층은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 바꾸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바꾸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성격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면 자신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본인의 성격부터 잘 파악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정적인 성격을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습관이나 장점으로 변환시켜보세요. 여러분의 성격을 파악했다면 그 다음은 성격을 파악하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시간을 두고 관찰했을 때 상대의 행동입니다.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일을 한 번만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바람을 피운 상대는 그때 한 번뿐이었다, 잠시 미쳤었다 같은 변명을 하지만 성격과 습관이 다시 바람피게 만든다고 합니다. 간단한 과제도 제때에 끝내지 못하는 사람은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아도 기한을 놓치고, 조금만 불편해도 짜증을 내는 사람은 더 큰 불편이 닥치면 더 큰 짜증을 내겠죠. 또 하나의 본성은 인간은 빅픽처보단 바로 앞에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영국이 식민 통치 중이던 19세기 인도에서 델리의 길거리에 독을 가진 코브라가 너무 많아 델리에 사는 영국인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은 죽은 코브라 한 마리당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얼마 후 주민들은 포상금을 받기 위해 코브라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영국은 포상금 제도를 취소했고, 그러자 화가 난 주민들은 코브라를 길거리에 풀어놓아 델리의 코브라 수는 3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A를 하면 B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B는 C로, 그 이상으로 이어집니다. 그 모든 결과를 완벽히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생각을 할 때 좀 더 결과를 고려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시각을 갖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문제, 마찰, 기회를 발견했을 때 한 발 떨어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야를 넓히고 다른 여러 가능성들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다양한 전략과 부정적 결과도 최대한 많이 생각해보아야 하죠. 즉, 저자는 문제의 근원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상황을 더 넓게 보고 미래를 더 길게 내다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청개구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괜히 설득하려고 하면 상대방은 더욱 더 격렬한 저항을 보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관심의 초점을 상대에게 넘겨주세요. 상대를 긍정해주면 그는 방어적 태도에서 열린 태도로 바뀔 것입니다. 인정받은 기분을 상대가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상대에게 조언을 구하고 주기적으로 상대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어보세요. 이렇게 노력한다면 상대방은 서서히 때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만났을 때 좋아 죽겠다고 표현하세요. 그 감정이 상대방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두 번째, 열심히 들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가 한 말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풀이해서 혹은 경험으로 바꾸어서 그대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좋아하고 존경하며 상대를 높이 평가하는 것을 연습한다면 이 자세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나올 것이며, 그렇게 되면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열린 자세로 당신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물이 반이 들어있는 컵을 보고 물이 반이나 있네 하는 사람이 있고 물이 반밖에 없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물이나 사건은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쁘거나 옳거나 틀리거나 추하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물의 특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죠. 마음가짐에 따라 얼마나 불안해하느냐에
혹은 열린 마음이냐에 따라 우리는 사람들이 내게 친근하게 반응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친절하게 반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며 그 렌즈가 우리의 지각의 색깔을 입히고 모양을 정합니다. 이 렌즈가 바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상황에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나에게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태도가 부정적이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먼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직접적으로 겨냥한다고 여기는 성향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특히 상대가 불쾌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누가 당신을 비난한다면 대부분 상대방이 전에 경험했던 어떤 고통을 다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온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마침 거기에 나타난 먹잇감이 된 것뿐이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화를 내거나 싸움에 휘말리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남들이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환영하고 끌어안아야 합니다.